자, CFP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CFP 첫 과목 항상 열어보면 재무설계 원론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CFP 과정을 개시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 인사를 드린 거고요. 혹시 다른 과목 보고 들어오셨으면 원론 먼저 들을 걸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CFP는 AFPK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AFPK가 그 CFP를 시작하는 그 어떤 준비 단계다라고 하면 CFP는 이제 조금은 더 높은 차원의 재무 설계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목은 똑같죠. A랑 과목은 똑같은데 과목 자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은 더 알찬 부분들이 좀 더 많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시험 공부하기가 A 과정보다는 조금은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아주 어렵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CFP 시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한쪽 파트는 지식형, 그리고 또 한쪽 파트는 사례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사례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화폐화 시간 가치 부분인 재무계산기만 잘 다루면 일단은 기본은 하고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과목별로 투자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이라든가 이쪽 파트는 화폐화 시간 가치하고 조금 다르게,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가 아니고 나름대로의 또 거기서의 고민거리들을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식을 외운다거나 아니면 프로세서를 기억한다거나 아니면 툴을 가지고 대입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화폐 시간 가치 재무계산기 갖고 누르기는 하는데 TVM하고 상관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또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원론이나 또는 은퇴나 또는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도 상당 부분 마찬가지고요. 화폐화 시간 가치와 관련되는 재무계산기만 잘 눌러도 일단은 기본은 깔고 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 과정 진행하면서 그때 알려드릴 거고요. 재무설계 원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A 과정에서 배우셨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거기에 몇 가지 내용이 좀 더 들어갔고, 오히려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은 조금은 더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파트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재무설계 원론 자체는 전략 과목으로 세우고 여기서 점수를 일단은 다른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자라는 부분. 자, 차례쪽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재무설계에 대한 이해가 나오고요. 재무설계에 대한 이해의 이론적 배경이나 필요한 환경 이런 부분 나오는데, 요거는 그 이론적 배경은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A 과정 쪽에서 접해보지 못한 부분들이 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나 종합재무설계에 대한 이해, CFP 자격 인증자 이런 부분들은 A 과정에서 배웠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 다음에 재무설계 프로세서 2장에 나오는데, 재무설계 프로세서는 말 그대로 A 과정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몇 가지 내용이 더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 분석 및 적용과 관련돼서는 프로세서대로 진행될 때 우리가 A 과정 쪽에서는 그 공식을 기억하는 정도에서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수치를 주고 그 수치에 따라서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예시가 이제 사례형 시험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식을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그런 과정, 그러면서 어느 파트에 있는지 찾아내 갖고 또 계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고정지출, 변동지출 섞어놓고, 그 다음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섞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소비 성향이나 이런 거 구하라든가 하게 되면 그 섞여 있는 거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뽑아내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복잡한데, 한 두세 번 해보면
뭐 늘 똑같은 거 나오니까 어려운 게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쪽에 화폐와 시간가치. 화폐와 시간가치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CFP 시작할 때 꽤 많은 시간에 걸쳐서 TBM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론 쪽에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의 기본적인 어떤 모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폐와 시간 가치는 크게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을 거고 근데 이 화폐와 시간 가치에서 나오는 문제는 절대 시험에서는 안 나올 거다. 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문제들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기초가 쌓이면 그 다음엔 어려운 문제들도 당연히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볼 거고요. 재무설계 실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다양한 니즈를 분석해 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줄긋거나 이런 거 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종합사례 풀 때나 아니 복합사례 풀 때 어떤 데이터들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갖고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몇 가지는 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의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여기는 이제 고객의 행동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줄글 항목이 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원론 과목이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심리학 아니면 고객 상담 뭐 이런 부분에 더 이제 치중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꽤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파트 쪽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하고는 이제 1장서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재무설계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재무설계의 이론적인 배경, 자, 재무설계라는 부분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당연히 재무설계 필요하다 그냥 하는 거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재무설계라는 부분이 학문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어떤 체계를 갖고 또는 어떤 주장들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거고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종합적인 재무설계 서비스가 구현되기 전에 금융시장은 투자와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제학과 투자 관련 이론들에 의해 이론적 근거가 설명되었다. 그러나 단순한 금융상품 판매에서 넘어가서 이제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금융 서비스가 이제 중시되었고, 그래서 바로 밑에 개인, 가계의 재무적 복지를 재무설계 궁극적 목표로 하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상품 판매가 아닌 복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영역을 넓혔다. 그래서 재무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뒤쪽에 보면은 그 이론적인 근거들이 잘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 부분들이 일부는 또 은퇴에서도 나오고요. 일부는 또 투자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중복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공부하시면서 오히려 더 좋죠. 그렇죠? 예, 중복되면은 좀 덜 신경 써도 되니까. 왜? 앞에서 배웠으니까 뒤에서는 금방 익힐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 권마다 표시하는 어떤 표현하는 방법이 살짝씩 틀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같은 이론이라도 재무설계에서 적용할 때, 은퇴에서 적용할 때, 투자에서 적용할 때는 조금씩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처음에 개인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이론, 수요 공급의 원리. 자, 금융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시장이고,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재무설계는 개인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죠. 왜냐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즉 수요 공급의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전제를 깔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선택 이론. 자, 소비자 선택 이론은 소비자는 주어진 자원 내에서 자신의 선호 체계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하고 최대한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개인의 선택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이 소비자 선택 이론이다. 여기다 대전제는 뭐예요? 합리적 선택을 한다. 인간은. 근데 진짜 그럴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고요.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안 그렇던데? 라는 얘기의 반론 이론이 이제 제기가 됩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은 그렇다. 그래서 개인은 모든 상품에 대해서 자신이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선호의 완비성과 이행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판단이 갑자기 변하지 않는 연속성을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선호 체계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 즉 예산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가장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용 극대화 상품을 선택하는 최적의 선택을 한다. 즉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택의 완비성과 이행성, 그리고 선호의 연속성, 그리고 예산의 제약, 그리고 효용 극대화, 그리고 최선의 선택, 이런 프로세서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개인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알고 주어진 자원 내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감 및 동일한 조합을 찾아서 가장 그 중에서 만족감이 가장 많은 조합들을 찾아서 그 중에서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조합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예산 제약하에서 가장 만족감을 주는 선택을 이성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유는 뭐냐? 이러한 것들은 소비자는 완전한 정보를 갖기 어렵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굉장히 퍼펙트한 경제인, 즉 효율적으로 가장 활동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소비자는 완전한 정보를 갖기 어렵다. 그렇게 효용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 선호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항상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늘 가장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열심히 생각하다 보면 최선의 선택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즉 소비자 선택 이론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러기가 좀 쉽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 기대효용 이론. 기대효용 이론은 기대값이라는 게 있고 기대값에 대한 기대효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기대값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기대효용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기대효용 이론은 소비자가 처한 불확실성, 당연히 불확실해야지 어떤 기대값이라는 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확률, 보험을 들었을 때와 들지 않았을 때 각각의 기대값이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기대값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기대값에 대한 또 효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효용, 그래서 사람은 기대값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효용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불확실성 하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두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개인은 실현 가능한 여러 가지 선택 대안에 대하여 각각의 기대값, 그렇죠? 기대 수익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 효용이 극대화되는, 즉 값이 아니라 효용이 극대화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한다. 왜? 기대값, 각각의 기대값에 따라서 효용이 기대값과 일치한다가 아니잖아요. 효용과 기대값은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극대화되는, 효용이 극대화되는 방안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이는 불확실성 하에서의 선택은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이 그 위험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 회피 성향을 지닌 개인은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 있더라도 위험이 더 적은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위험 선호형 성향을 지닌 개인은 기대값을 제공할 때 같은 기대값을 제공하더라도 위험이 큰 상품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기대 효용 자체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무설계 과정에서 개인의 위험 수용 성향을 고려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험 회피형과 위험 선호형에 대한 문구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특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품 자체보다는 그 물건 자체보다는 그 물건이 주는 무엇인가, 그 물건이 주는 그 어떤 것, 그 부분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소비자들이 구매와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제품의 속성이나 특성에 의해 결정한다. 소비자의 선택은 단순히 그 선택에 대한 가격 등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고 그 선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지닌 속성이나 특성 때문에 만족을 얻는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같은 거, 미국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사실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품이 그렇게 뛰어나거나 제품 자체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 할리를 갖고 있다라는, 할리를 탄다라는 그거는 어떤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상관없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좀 그렇더라도 그 상징성 때문에 또 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유료로 이루어지는 재무설계를 선택하는 개인들, 그런 재무설계 서비스의 이용료나 수수료가 부담이 되더라도, 자, 가격 부담이 되더라도 재무설계를 해서 내가 어떤 그 안에서 어떤 특성 또는 속성에 의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 달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비용 지출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획된 행동 이론. 자, 계획된 행동 이론은 합리적 행동 이론에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 이라는 변수를 추가해서 아젠이 제시한 이론이다.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 사람들의 행동은 스스로 행동에 대한 태도,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자신의 주변 사람부터 좋은 평가. 이건 이제 주관적 규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규범. 예를 들어서 은퇴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은퇴 준비하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할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판단될 때, 나타난다고 본다. 즉, 합리적 행동 이론은 이런 부분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태도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주변의 좋은 평가를 받을 때, 그랬을 때, 이런 의도에 의해서 또 의도가 있고 하게 되면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은퇴 설계는 당연히 중요하다. 또는 재무 설계는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돼. 근데 남들도 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합리적 행동 이론에 의해서 사람이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근데 너 돈 없잖아. 근데 너 급여가 작잖아. 무슨 수를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제약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 사람들은 행동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의지가 꺾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필요한 게 지각된 통제감이라는 거예요. 지각된 통제감. 즉 이걸 의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게 있어. 그래도 해봐야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행동 이론은 맨 밑에 행동에 대한 필요한 자원이나 능력의 한계 등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이에 대해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을 추가한 계획된 행동 이론이 제시되었다.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은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바로 밑에 지각된 통제감이 행동을 하기 위한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개인의 행동이 이루어진다. 즉 지각된 통제감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 의해서 행동은 달라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따라서 계획된 행동 이론은 고객의 재무 설계안의 실행 의도를 높이거나 또는 변화, 자신감 부여 등의 방법으로 재무 설계를 적용할 수 있다. 즉
합리적 행동이라는 부분으로 해서는 제약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런 이론을 잘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적 행동 이론, 즉 지각된 통제감에 의해서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그렇긴 하지만은 저희 교재에서는 그냥 계획된 행동 이론, 그러면 지각된 통제감이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 이론. 교환 이론은 간단히 얘기하면 기브 앤 테이크 있죠. 그래서 교환 이론은 개인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행동은 그에 따른 보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호혜성에 기판을 둔다. 그래서 재무적 의사결정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원금에 대한 시간 비용을 수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야 투자한다. 즉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돌아올 게 있어야지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교환 이론이라는 거죠. 거기서 보면 세대 간 자원 이전에 대한 행위도 교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고령화 관련되는 노년학 관련되는 얘기 할 때 이제 주로 이제 교환 이론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해요.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주는 이유는 자녀가 그거에 의해서 나를 잘 따라오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녀가 부모한테 관심 갖고 하는 이유는 부모가 나한테 뭔가 주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제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다라고 하는 이론으로 설명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교환 이론을 선택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좀 그러니까 분명히 맞기는 한 내용이죠. 좀 씁쓸한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일부 이제 이 이론을 얘기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조절 초점 이론. 자, 개인의 행동을 향상 초점과 예방 초점에 따라서 조절이 된다. 그래서 이 이론은 향상 초점을 지닌 개인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요. 예방 초점을 지닌 개인은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고객이 과연 향상 초점을 지니고 있느냐, 예방 초점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달리해야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예를 들어 향상 초점 소비자들이 위험이 높은 상품을 더 많이 선택하고, 그죠? 당연히 향상 초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예방 초점 같은 경우는 반대로 행동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달락 고객의 조절 초점 성향을 파악하여 재무 설계안 도출할 때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과 소비 지출과 관련되는 이론이 또 있어요. 지금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소비자가 의사결정할 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죠. 당연히 이 부분은 당연히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선택 이론에 의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효용 극대화라는 부분, 그 다음에 기대 효용 이론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기대값보다는 기대 효용에 의해서 사람을 움직인다. 그러면서 위험 선호형과 중립형, 그 다음에 공격형으로 나눠지겠죠. 기대값보다 더 효용을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특성 이론으로 해서 어떤 속성을 보고 하는 거다. 사람의 의사결정은. 그다음 계획된 행동 이론에 의해서 지각된 통제감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 교환 이론 기브 앤 테이크이다. 초점 이론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파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얘기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과 소비 지출. 그러니까 번 돈에 대한 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몇 가지 이론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게 절대소득가설, 상대소득가설, 항상소득가설, 생애주기가설 이런 형태로 나눠지는데, 자, 절대소득가설 같은 경우에는 케이지가 얘기한 건데 사실은 절대소득가설이나 상대소득가설이나 전부 다 항상소득가설이나 전체적으로 이게 뭐 재무설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은 아니에요. 케인즈가 얘기하는 절대소득가설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대공황기에 그때 과연 어떻게 하면은 경제 부흥을 다시 일으킬 것인가라고 하는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러면은 뭐 생산을 늘려야 되느냐, 소비를 늘려야 되느냐, 그러면 정부에서 재정 지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큰 차원의 이야기에서 나왔었던 부분 중에서 재무설계와 관련돼서 이 이론은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소득가설은 마찬가지로 절대소득가설이라는 부분에 케인즈의 얘기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했었던 큰 이론 중에서 여기에 우리가 재무설계에서 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갖다 놓은 이론이기 때문에 딱 여기에 맞아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주 언급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내용들 좀 살펴볼게요. 절대소득가설은 일단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절대소득가설은 케인즈가 제시한 가설인데요. 개인의 소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절대소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한다. 근데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당연히 증가하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한계가 있어요. 소득이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가 같이 꾸준히 늘어나진 않잖아요. 일정 부분까지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일정 부분까지 따라오다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안 늘어나죠. 소비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지만 소득의 증가분이 모두 소비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만 소비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즉 소득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한 개의 소비 성향, 이 0보단 크지만 1보다는 작다. 그래서 소득에 대한 소비인 평균 소비 성향은 한 개의 소비 성향보다 항상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라고 하는 부분, 한계 혁명, 경제학에서 한계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소득이 늘어나면 분명히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케인즈가 얘기했었던 거는 여기서 이제 케인즈의 경제학에서 얘기했었던 건 지금 현재 경제가 안 돌아가지 않느냐.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경제가 자기 자리를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는 다 굶어 죽는 판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해서라도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라도 소비를 늘릴 수 있게 소득을 줘라. 그러면 소비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대전제로 깔고 가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소득은 늘어나지만 소비는 똑같이 늘어나질 않는다. 왜? 사람이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형편이 좋아지면 당연히 식사나 물건을 사는 거나 당연히 좀 더 소비를 하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더 이상 그거 이상의 소비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기 소비 성향은 0보단 크다. 근데 1보다는 작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상대 소득 가설은 이건 이제 톱니 효과 또는 전시 효과와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상대 소득 가설은 남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소득이 소비를 결정짓는 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는 자신의 상대적 위치. 내가 누군데 이 정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으로 톱니 효과와 전시 효과로 설명된다. 톱니 효과라는 거는 톱니바퀴는 앞으로 가고 거꾸로는 역으로 가는 경우에 제약적이잖아요, 좀. 그렇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했을 때는 소비도 함께 증가하지만 소득이 감소한다고 해서 소비가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쓰던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거꾸로 가? 뭐 이런 부분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시 효과는 개인의 소비 수준이 자신의 소득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다고 생각하거나 주위 사람들의 소비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정도 클래스에서 행동을 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이제 명품 선호하고 뭐 그런 사람 중에서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 이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되는데, 자기가 대기업에 근무해요. 대기업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그룹 간의 어떤 또 이제 모임도 있고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그 신입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돈이 없잖아. 그렇죠? 부모가 돈이 없고 자수성가했다면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홈쇼핑에서 굉장히 많이 열광을 하죠. 프라다든지 아니면 에르메스든지, 에르메스까지 조금 무리죠. 그렇죠? 뭐 지갑 하나에 2천만 원, 3천만 원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샤넬도 쫙 요금 올라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에서 뭐 프라다나 루이비통이나 뭐 이런 거 팔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격이 뭐 3만 원대면 5만 원대면은 뭐 명품 하나 소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무슨 생각하죠? 저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100몇만 원 또는 200만 원이기 때문에 내가 소지하기 곤란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그래, 그 정도 금액 정도는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그래도 어디 다니는데 내가 누군데 뭐 이러면서 소비 성향 일으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 보면은 뭐 3000cc 자동차 타다가 갑자기 그 경차 타라 그러면 그거 힘들죠? 그렇죠? 예, 그런 형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소비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형태예요. 상대소득가설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는 상대소득가설이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항상소득가설. 항상소득가설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케인즈가 절대소득가설, 즉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출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게 되면 소득을 늘리게 되면 그 소득이 소비로 돌아가서 경제는 활성화 다시 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프리드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사람은 언제나 꾸준히 들어오는 항상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절대소득가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는데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항상소득에 의한 어떤 소비 결정을 하지 임시소득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소비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비 활성화시키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저축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항상소득에 의해서 어떤 소비 결정을 한다. 뭐 이런 형태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소득가설에 대한 반론에 해당하는 이론인데 저희 교재에서는 뭐 그런 거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괜찮은 또 적용할 만한 이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반론이다 이런 말은 없고 갖다가 이제 놓은 거예요. 자, 항상소득가설은 현재의 소득은 물론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소득 등 일상에서 걸쳐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평균 소득에 의해서, 즉 가로 열고 항상 소득이라고 돼 있죠. 결정된다는 것을 프리드먼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먼에 의하면 소득은 항상 소득보다 많거나 적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항상 소득과 실제 소득과의 차이를 임시 소득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비도 항상 소비와 임시 소비로 구분한다. 항상소득가설에서는 임시소득과 임시소비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해서 임시소득이 들어왔다 해서 그게 다 임시소비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항상소득이지 임시소득은 아니다. 그래서 저축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이론이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임시소득이 들어오게 되면 그중에 일부는 소비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주장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년이 보장되고 정기적 안정적 소득이 있는데 연봉이 증가하면 소비는 증가한다. 근데 복권이나 이런 게 당첨이 돼서 일시에 어떤 임시소득이 들어오면 바로 밑에 소비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나는 복권 당첨되면 이것저것 다 살 건데. 예,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임시소득이 평생소득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된다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요컨대 항상소득가설은 항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소득 원천에 따라서 소비 성향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다? 항상 소득에 의한 평균 소득에 의해서 사람들은 소비 사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애주기 가설. 생애주기 가설은
재무 설계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그리고 은퇴, 특히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은퇴를 배우게 됐는데, 은퇴 설계에 있어서는 또 가장 좋은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저희 교재에서는 좀 끊어서 나오는데, 생애주기 가설이라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간단히 보면, 인생을 나눠보면, 소득이 없는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 소득이 많은 시기가 있고, 또 소득이 사라지는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기에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벌 때 저축해서 못 벌 때 커버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떤 생활을 유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생애주기 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두 가지가 돼요. 돈을 잘 못 벌 때, 청년기에는 취직한 이후에 입사해서 돈을 벌 때 대비해서 소비 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돈을 많이 벌 때는 청년기에 마이너스 됐었던 건 메꿔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되는 부분들은 노년기에 소득이 많이 발생 안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또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이제 청년기 얘기 딱 빼고 뒤에만 얘기한다 그러면 간단히 이렇게 되는 거죠. 돈 많이 벌 때 축적해서 돈 못 벌 때 대비해서 그때 가서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떤 소비 생활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재무설계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그쵸? 좋은 이론 중에 하나죠. 자, 보겠습니다. 생애주기 가설. 생애주기 가설은 바로 밑에 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개인은 항상 소득 가설에서와 같이 생애 전체에 걸친 평균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재무적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서 생애주기 가설에 의하면 개인은 생애 주기에 따라서 소득 수준의 차이가 있으나, 그죠? 사람은 처음 입사하면 봉급이 작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봉급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은퇴하게 되면 소득이 뚝 떨어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나 소비 수준은 전 생애에 걸쳐서 일정하게 좀 유지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소비에 비해 소득이 적은 때에는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초창기엔 대출해서 좀 쓰고, 그 다음에 소비에 비해서 소득이 많아질 땐 그 대출 갚고, 그 다음에 또 저축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또 소득이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평균적인 소비 생활을 유지하는. 따라서 생애주기 가설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한계의 소비 성향과 평균 소비 성향이 같아진다고 보며 이는 항상 소득 가설에서도 동일하다. 즉 케인즈가 얘기했었던 절대소득 가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사람들은 항상 소득에 의해서 움직여. 그 다음에 사람들은 생애주기 가설, 그래서 평균적으로 꾸준하게 움직이는 부분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이론이 반론이 제기됐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움직였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애주기 모형을 보게 되면 생애주기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생애주기 모형에서는 가번의 생애주기에 대한 개념. 자, 생애주기란 개인이 출생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생애 사건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자, 생애주기라는 부분이 요즘에는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고, 라이프 사이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패턴이 똑같아졌거든. 거의 그냥 태어나서 교육받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나와서 그리고 취업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다가 그리고 퇴직하고 은퇴해서 은퇴 생활하고 그 사이에 자녀 낳고 집 사고 그 다음에 노후 준비하고 뭐 이런 패턴이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대동소이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한 거냐? 이렇게 흘러가는 패턴을 생애 주기라고 하자라고 한 얘기고요. 그래서 전통적 생애 주기와 현대적 생애 주기로 나누어지는데 전통적 생애 주기의 단계는 기본적으로 결혼, 출산, 독립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옛날서부터 있었던 생애 주기는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고 자녀 낳아서 가족이 같이 생활하다가 자녀 독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만 같이 살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이제 원래서부터 이어지는 전통적 생애 주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현대적 생애 주기는 옛날에도 물론 있긴 있었지만은 드물었었던 그 안에 이혼 뭐 이런 부분들이 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신, 옛날에는 당연히 결혼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아니 왜요? 뭐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패턴이 바뀐다라는 거지. 결혼, 출산 패턴에서 독신, 그 다음에 결혼, 뭐 이런 부분으로 갈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출산, 자녀 독립이 아니라 결혼, 이혼, 뭐 이렇게 가는 패턴도 있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독신자 증가하고 출산율 낮아지고 자녀 수 줄고, 그래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요게 이제 현대적 생애 주기에는 이런 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생애 주기가 변화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연령을 중심으로 생애 주기를 구분하기도 하고 전통적 생애 주기를 바탕으로 하면서 현대 사회의 특성을 반영해서 조정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번에 보시면 생애 주기에 대한 이해와 재무 설계에 대한 적용. 생애 주기 자체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 필요하냐? 간단히 보면 고객하고 처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고객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면서 또는 고객과 어떤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당연히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흐름은 따라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 큰 흐름 안에서 대부분 라이프 사이클이 이루어지지 굉장히 독특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어떤 흐름은 당연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관심사와 점검할 사항,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런 형태의 재무 관심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회 초년기에는요, 직장 생활, 그 다음에 저축 투자, 근데 결혼 자금 마련이 이제 핵심 포인트죠. 가족 형성기에는 자녀 양육, 교육.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요, 노후 준비를 이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 형성기에. 그 다음에 가족 확장기에는 주택을 확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 자금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지출이 증가하게 되죠. 이 시점에서는 40대, 50대 되게 되면 가장 소득이 많아지는 시기다 보니까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소비 성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그리고 가족 성숙기에는 자녀 결혼 자금에 대한 문제와 대학 교육 자금에 대한 고민이 생기죠. 그러면서 노후 잔금에 대한 준비는 또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그리고 은퇴와 노후 생활기에는 상속 증여와 관련되는 부분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시험에서도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관심사에서 연도별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이렇게 쳐다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건데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개인의 의사에 결정하는 건 수요 공급의 원리는 뭐 늘 그렇죠. 사람은 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움직이니까. 그다음에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자 한다. 효용 극대화 선택을 하고자 한다. 근데 기대 효용 이론에서는 기대값과 기대 효용에서 기대 효용에 의한 선택을 하고자 하고, 특성 이론은 제품 자체보다는 어떤 속성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 계획적 행동 이론에서는 주관적 지각된 통제감, 그쵸? 에 의해서 움직인 또 고려해야 된다. 교환 이론은 기브 앤 테이크이라고 얘기했고요. 초점 이론에서는 향상 초점은 적극, 예방 초점은 소극. 그 다음에 절대소득 가설은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는 증가한다. 근데 한계 소비 성향, 그쵸?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다라는 거, 케인즈가 얘기했다라는 거. 상대 소득 가설 같은 경우에는 톱니 효과와 그 다음에 전시 효과, 그죠? 내가 누군데? 아유, 이 정도 레벨에서는 이 정도 써줘야지. 그리고 소비를 거꾸로 가지는 못하더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쓰든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꾸로 소비를 줄이거나 이런데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소득가설은 그런 거다. 그다음 항상소득가설 같은 경우에는 임시소득과 항상소득으로 나눠지는데 사람들은 항상소득에 의해서 대부분 움직이더라. 생애주기가설은 돈 못 벌 때 많이 벌 걸 대비해서 뭐 대출도 좀 받고 쓰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벌 때는 그 대출도 갚고 저축도 해서 나머지 생을 준비하는 평균적인 소비 생활을 추구한다. 생애주기 가설은 전통적과 현대적 그 생애주기가 있는데 전통적 생애주기에 이혼이나 뭐 저출산 또는 뭐 재혼 또는 독신 뭐 이런 현대적인 사회 흐름을 집어넣은 게 이제 현대적 생애주기다. 그리고 점검사항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인의 투자행동 이론과 관련되는 부분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